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형수에 관련된 일입니다.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글로 몇 자 적어보며 담담한 마음을 표현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 성인이 된 걸 가장 실감나게 느끼고 싶었던 일은 바로 클럽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홍대 앞 클럽에 다녀온 친구들이 엄청나게 자랑을 해대서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한 번쯤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제가 졸업한 학교는 서울에 흔히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였고 놀 줄 아는 애들과 공부하는 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간쯤이었죠. 놀기도 좋아하지만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운 좋게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이미 키가 178cm 정도였고 농구를 좋아해 체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아직 앳돼 보였고 수염도 늦게 나는 편이라 딱 봐도 어린 티가 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도 신분증을 꼭 보여줘야 했고요. 대학 입시가 끝나고 시간이 남으니 이제 마음껏 놀아보자 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친구 2명과 의기투합하여 우리도 드디어 클럽 가보자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대 거리로 향하다 약속한 저녁 셋이서 홍대로 갔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길거리부터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다양한 클럽 앞도 제각각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3명 중 한 친구는 예전에 몇 번 클럽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 그 친구가 나름의 가이드 역할을 했죠. 우리는 길거리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구경도 하고 짧은 치마나 몸매 드러나는 옷차림의 여자들도 은근슬쩍 흘끗흘끗 보며 한껏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간단히 밥을 먹은 뒤 밤 11시가 넘어가자 사람이 더더욱 많아지더군요. 길에 부딪힐 정도로 인파가 몰려드는 걸 보고 낮에 본 홍대 인파는 약과였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20대 초중반이 많이 간다고 알려진 클럽을 골라 줄을 섰고 한참 기다린 끝에 입장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미 내부는 강렬한 음악,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처음이니까 저와 다른 친구는 클럽을 몇 번 와본 친구가 하라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바에 가서 맥주를 하나씩 시킨 뒤 주변을 둘러보면서 친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음악에 맞춰 적당히 흔들어 괜히 멋있게 추려고 애쓰지 말고 표정도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음악 타면서 살짝 다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분위기 보고 적당히 눈 마주치거나. 그렇게 친구가 먼저 여자의 무리 쪽으로 가서 흥에 맞춰 춤을 추며 부비부비를 시도하더군요. 저와 또 다른 친구도 그 흐름에 맞춰 조금씩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이드 역할을 하던 친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거기서 마음 맞는 여자를 만나 따로 움직인 듯 했죠. 결국 저와 남은 친구는 각자 알아서 놀자라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몇몇 여자에게 다가가 춤을 추며 친해지려고 했지만 첫 도전이라 그런지 몸이 어색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기도 여러 번, 초반에는 민망하고 쪽팔리기도 했지만 워낙 남자가 많고 경쟁도 치열하니 다른 고수들조차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묘하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문득 시선이 가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키는 165cm는 넘어 보이고 타이트한 검정 민소매 티에 미니스커트를 입어 전체적인 라인이 돋보였습니다. 어둑한 조명 탓에 얼굴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쁜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눈길이 가자마자 일단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녀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면서 그녀 근처에서 살짝 다가갔습니다. 춤을 잘 추는 편은 아니지만 적당한 박자 감각은 있었기에 너무 오버하지 않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했죠. 간혹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웃어 보이고 거리를 좁혔다가 또 부담스러워 보이면 살짝 물러나고, 그렇게 서로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주위를 보니 다른 남자들이 무작정 달라붙으면 그녀가 인상을 쓰거나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 박자씩 템포를 맞추며 그녀가 편해질 타이밍에 살짝 다가갔고 어느 순간 그녀도 흥에 한껏 젖은 표정으로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밭 쪽을 가리키며 같이 한잔 할래요? 하는 제스처를 보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 앞에서 칵테일 2잔을 주문한 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칵테일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린 듯하여 자연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나요? 그녀는 잔을 손에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친구들이랑 왔는데 다들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죠? 저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친구 셋이서 왔는데 이미 다들 사라졌네요.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며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덕분에 점점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묻고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라 곧 대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대학생인데 이것저것 수업이랑 과제,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쁩니다. 라고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별 의미 없다는 듯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들뜬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을 다 비운 뒤 다시 춤을 추러 무대로 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음악 소리는 더 커졌고 서로 시선이 계속 마주치면서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계가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아니 너무 답답해져서 제가 밖에 나가서 좀 쉬었다 들어올래요? 하고 제안했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다가 근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새벽까지 영업하는 포장마차가 많아 맥주나 소주를 조금 더 마시며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친구들은 못 찾으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은 하는데 여기저기서 술 마신다고 사진만 보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미 제각각 놀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더 마실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괜찮네요.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는 이런 곳에 절대 올 수 없었는데 드디어 성인이 되니 이것저것 재밌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공감하듯 웃으며 저도 20살 되고 나서 클럽에 몇 번 와봤는데 갈 때마다 신기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연애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서로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술 기운이 점점 올라가면서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함께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면서 거리는 한산해졌고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나자 인적이 드문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밖의 소음이 한결 잦아들면서 분위기는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새벽 특유의 공기와 설렘이 뒤섞이며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손을 잡고 골목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그녀도 가볍게 눈을 감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점점 격해지는 서로의 호흡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텔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좀 더 편한 데로 갈까요? 라는 의미를 눈빛으로 전하였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근처 모텔로 들어가 방을 잡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둘 다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기에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며 격정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입맞춤을 나누며 몸의 곡선을 탐색하였고 자연스럽게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제 귀에 대고 살짝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처음이라 좀 떨립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이라 설레네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나 술과 열기가 겹치니 천천히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더욱 빠르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제 등 뒤를 감싸며 몸을 더욱 밀착하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좀 더 세게 해줘요. 기분 좋아요. 그 말에 저도 더욱 마음이 달아올랐고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리드하였습니다. 자세를 바꿔가며 몇 번이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완벽히 제모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순간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지만 곧 다시 격정적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 뒤에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세를 바꾸어 주었고 서로 교감하며 한참을 달렸습니다. 격한 움직임 사이사이 그녀가 토해내는 짧은 신음이 제 귀에 꽂히면서 더욱 심장이 뛰었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남짓 서로를 탐닉한 끝에야 지친 상태로 잠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서로 땀에 젖어 힘이 빠졌지만 온몸이 달아오른 상태라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숙취 걱정할 새도 없겠는데요? 완전 운동이네요. 그러게요. 심장 박동수가 한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농구를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 잠시 뒤 그녀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헉,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꼭 다시 보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을 나서자 밖은 이미 새벽이 거의 밝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함보다도 기분 좋은 설렘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연락이 두절됐던 친구들과 카톡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를 처음 홍대에 데려간 경험자 친구도 그날 만난 여성이랑 원나잇에 성공했고 다른 한 명은 실패였다고 하더군요. 각자 후기를 공유하며 다음번엔 더 재밌게 놀아보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첫날 함께했던 그녀와도 꾸준히 카톡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주로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수업은 어때? 같은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사실 서로 다시 만나자는 신호였죠.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을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둘이 시간을 맞춰 다시 클럽에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내 친구들도 같이 갈 건데 너도 친구들 불러서 다 같이 재밌게 놀자라는 그녀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도 흔쾌히 오케이 했고 지난번에 함께했던 친구들을 또 불렀죠. 주말 밤 다시 홍대 앞에서 6명이 만났습니다. 제 친구 2명, 그녀의 친구 2명, 그리고 저와 그녀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각자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럽 근처 포장마차에서 가볍게 술을 한잔하며 자연스럽게 어색함을 풀어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클럽으로 입장하여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하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여자친구처럼 가까워진 그녀에게 다가가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그녀와 같이 온 일행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전혀 물러설 기색 없이 계속해서 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같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춤 좀 출 수도 있지 않나요?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의 친구들까지 주위를 에워싸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말싸움이 오가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몸싸움 직전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체격이 단단한 편이었고 친구들도 3명이나 있어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게 언성이 높아지고 밀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이 클럽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와 사태를 수습하였고 결국 우리와 그 남자 일행 모두 클럽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클럽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우리는 공연히 기분만 잡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를 다독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괜찮아요. 괜히 그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 망치지 말아요. 나머지 친구들도 분위기를 수습하며 그냥 2차로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분을 추스르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분위기를 살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맥주나 소주를 시켜서 다시 기분을 끌어올렸습니다. 6명이 번갈아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추고 장난도 치는 사이 어느덧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저는 노래방 조명 아래서 그녀와 같이 춤을 추며 슬쩍슬쩍 허리에 손을 두르고 때로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앉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녀도 술 기운에 기분이 오른 상태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춰줬습니다. 중간중간 장난스레 아까 그 남자 녀석 완전 기분 나빴지 하고 얘기하면 당신이 대신 화내줬으니까 괜찮아라며 제 목에 매달려 웃기도 했죠. 한참 떠들고 시끄럽게 논 뒤 결국 다시 우리 좀 나갈까?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들도 각자 짝을 암묵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 오늘은 일찍 들어갈래 하고 빠지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결국 저와 그녀는 조용히 빠져나와 또 다른 모텔로 향했습니다. 주변은 이미 새벽 공기가 감도는 시간대였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지난번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격정적인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노래방에서부터 꽤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에 옷 벗는 속도도 빨랐죠. 침대에 몸을 던지듯이 함께 써졌고 둘 다 자연스럽게 상대를 탐했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부터 사실 좀 참기 힘들었어. 오늘은 더 하고 싶어. 그녀가 먼저 말하더군요. 저도 그녀에게 나도 그래. 당신만 보면 자꾸 생각이 많아진다. 둘 다 이미 경험이 있어 서로 리듬 맞추기도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원하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뒤에서 해줘. 그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편하게 자세 잡아. 저는 그녀에게 밀착된 몸을 떼어내면 말했죠. 그녀가 바라는 대로 자세를 잡고 천천히 스킨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호흡이 잘 맞아서 금방 깊은 쾌감의 파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도 종종 제 이름을 부르며 숨을 고르지 못했고 저는 농구로 단련된 체력을 총동원하며 움직였습니다. 한참 격렬하게 이어지다 보니 두어 번의 절정이 지나고 나서야 둘 다 땀범벅으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와, 너무 좋아. 좀 쉬었다가 또 할래? 제가 숨을 좀 고르고 싶었죠. 그녀는 웃으며 잠깐만. 근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정말 체력 좋다. 그렇게 잠시 물을 마시고 서로 땀을 닦아 주며 장난스럽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가까워져 한 번 더 뜨거운 순간을 나눴습니다. 이후 우리는 어김없이 허기가 져서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간단한 유깃거리를 사 먹으며 새벽 공기를 마셨고 똑같이 다음엔 또 언제 볼까 라는 대화를 나누었죠. 그녀는 여전히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대학 생활 중이었고 저도 대학 새내기로서 준비해야 할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서로 만나서 놀고 싶다는 마음이 뚜렷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친밀해졌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너무 쉽게 몸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컸고 뜨거운 에너지를 주말마다 마음껏 발산하는 관계가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쁘고 몸매가 좋다는 점에 솔직히 매력을 느꼈고 그녀 역시 제가 순진해 보이면서도 의외로 적극적으로 리드할 때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홍대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와 저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대학 2학년이었고 얼굴, 성격, 몸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죠. 처음 클럽에서 스파크가 튄 뒤 우리는 몇 차례 주말 데이트를 거치며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저는 아직 대학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그녀에게 대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다고 가볍게 둘러댔습니다. 그 이유는 별다른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미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까지 했을 때부터 저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나눈 데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시 만나자 주말에 또 놀자라는 연락을 주었고
함께 보낸 밤은 뜨겁고도 달콤했습니다. 함께 클럽을 가거나 혹은 번화가에서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는 게 반복되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곧잘 제 손을 잡고 몸을 기대왔고 저 역시 그녀를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대하며 어깨를 감싸 안곤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건 그냥 순간적인 썸이나 육체적인 관계만은 아닐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진짜 사귀는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이 들자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도 나 여자친구 생겼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며 부러워하였습니다. 친구 A가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여친이 생겼다고? 나는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응, 나보다 한 살 많고 대학 2학년이래. 완전 대박이야. 성격도 너무 좋고. 그러자 친구 B도 부러운 듯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부럽다. 야, 뭔가 너 성인 되자마자 인생 제대로 즐기는 느낌인데? 그들의 반응을 들으며 나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마치 진짜 어른이 되어 멋진 연애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이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쓰라렸습니다. 저는 막 대학생이 되기 전이라 알바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만으로는 매주 클럽을 가거나 매번 술자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아르바이트로 번 돈 대부분을 그녀와의 데이트나 모임에 쓰기도 했지만 한계가 왔죠. 반면 함께 놀던 제 친구 2명은 집안 형편이 괜찮아서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가 넉넉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번 주말에도 클럽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이번 달 알바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 다음에 보자 하고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우리 이번 주엔 좀 쉬자라고 말하면 그녀도 그래 알겠어. 나도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바쁠 것 같아라며 별말 없이 받아들였죠. 그런데 한두 번 그렇게 지나고 나니 연락 텀이 살짝씩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 2학년이라면 시험이나 과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고 야근까지 하느라 자정을 넘어서야 겨우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함께 클럽을 자주 다니던 친구 B에게서 몇 차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다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지금 뭐해? 나 홍대에 와 있는데 내가 여자친구라고 한 그 애가 여기 있어. 근데 옆에 다른 남자들이랑 같이 있는데 뭔가 이상해. 전화 좀 받아봐. 급한 일일 수도 있어. 처음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클럽에 간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었지만 이어진 전화를 받고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B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고 잠시 후 또 다른 남자가 가세하여 셋이 함께 무리지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한 번씩 혹시 그녀가 다른 남자들도 만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워낙 클럽을 자주 다니고 새로운 사람을 쉽게 만나며 어울릴 줄 아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친구의 입을 통해 들으니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야, 진짜 확실해? 그냥 아는 남자들이랑 만난 거 아니야? 내가 친구 B에게 묻자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위기가 절대 그냥 아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 흰십도 장난 아니고 셋이서 위스키 시켜놓고 돌려 마시고 있어. 내가 와서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잡아 홍대 클럽으로 향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동시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밤늦은 시각임에도 홍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던 터라 길가부터 포장마차까지 시끄러웠으며 여기저기 술에 취한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친구 B가 알려준 클럽 근처로 가니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 B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B의 표정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야, 이미 그녀가 다른 남자들이랑 나갔다. 아마 모텔로 간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모텔, 말이 돼? 대체 무슨 상황인데? 친구 B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설명하였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못 봤다. 그런데 분명 두 남자랑 같이 나가는 걸 봤다. 궁금해서 클럽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이 근처 모텔로 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진정해.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남자?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 B는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차분히 달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주변 모텔들을 찾아다니며 카운터 직원을 붙잡고 그녀의 인상착의를 묻고 비슷한 사람이 투숙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투숙객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몇 곳을 더 찾아다니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모텔 앞 골목길을 서성이며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친구 B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혹시 잘못된 정보라면 어떡하지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약 3시간이 흘렀을 무렵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고 길거리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텔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녀와 두 남자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장난을 치듯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 있었고 그녀 역시 휘청거리며 그들과 팔짱을 끼거나 밀치는 등 친근한 스킨십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그녀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란 기색도 잠시 금방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였습니다. 마치 왜 내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날 추궁하느냐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상황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그녀는 도도한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내가 왜 내 생활에 간섭하는 거야?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무슨 사이냐니 분명히 널 여자친구라고 생각했고 너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믿었는데 머리가 아찔해졌고 한편으로는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옆에 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밀치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꺼져. 너 뭐야? 다른 한 남자도 비웃듯 말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랑 좋은 시간 보내던 애를 내가 뭔데 난리야?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화가 오갈 리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친구 B도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제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뒤늦게 제 편을 들며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두 남자는 곧 뭐야 얘네 하면서 적잖이 당황했지만 서로 같이 덤벼들어 어느 정도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시절 농구로 단련된 체력과 이미 분노에 불타오른 정신으로 거의 광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친구 B 역시 저와 호흡을 맞춰서 근처에 있던 구조물을 피하며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순식간에 4명이 뒤엉킨 혼전이 펼쳐졌고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상대 남자 한 명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강하게 어깨를 들이받았고 친구 B는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결국 그 두 남자는 완전히 주저앉거나 뒷걸음질치며 욕설을 뱉더니 더 맞기 쉬운지 비틀거리며 골목 반대편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그녀를 찾았는데 이미 그녀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을 틈타 그대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저는 텅 빈 골목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속에서 회한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친구 B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러나 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확인해보니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이미 차단당해 있었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인데 내가 내 생활을 간섭하냐 라고 말하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게 진심이었던 것은 저 혼자뿐이었을까? 결국 이 관계는 제가 원했던 아름다운 연애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단순한 즐길 상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B와 뒤늦게 합류한 또 다른 친구 A가 사온 소주를 길거리에서 마시며 한참 울적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야, 말은 못했지만 나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 그래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친구 B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합류한 친구 A도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야, 괜찮아? 진짜 너무했다. 널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가버리네. 저는 맥없이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진짜 좋았는데 너무 쉽게 빠져버렸나봐. 내가 착각한 거지 뭐. 그냥 술이나 좀 더 먹자. 알코올 기운이 올라올수록 목이 뜨거워졌고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 울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씩 혀를 씹을 정도로 술을 들이켜면서도 머릿속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클럽에서 부둥켜 안고 뜨겁게 키스를 나누던 날, 모텔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웃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제가 만든 착각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참담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 전해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원래 클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가볍게 즐기는 관계를 맺기로 유명한 편이었고 굳이 사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자유연애라는 이름으로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난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거기에 낚인 셈이었죠. 그 모든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한동안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는 왜 그런 말들로 다가왔지?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심처럼 보였는데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언제나 그랬듯 그냥 그 순간이 즐거우면 충분하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굳이 한 사람에게만 정착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친구들은 끝까지 저를 위로해줬고 오히려 너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라며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해줬습니다. 저 역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추스렀고 결국엔 이 또한 하나의 젊은 날의 실수이자 경험 정도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대학에 입학하여 신입생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대학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과제와 시험을 치르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군대 갈 시기가 되었고 입대 후 군 생활을 마친 뒤 제대하여 복학하였습니다.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며 학업에 집중하였고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연애도 몇 번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를 완전히 잊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내 의식 속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자리는 거의 희미해질 만큼 사라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겪었던 일은 아픈 성장통과 같았습니다. 남들을 너무 쉽사리 믿어서는 안 되고 겉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훗날 만난 여자친구들은 적어도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층 성숙해졌고 그 시절의 기억을 모호하고 아득한 과거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며 취업 준비를 하나둘씩 시작하던 중 어느 날 집에서 형이 결혼한다 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형은 나보다 5살 많았지만 어려서부터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형이 나를 괴롭히거나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았고 그러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리 살갑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 그렇구나 정도의 반응이었을 뿐 누구랑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각자 바쁘다 보니 형의 연애사나 상대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형이 결혼하는구나, 여자친구가 있긴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형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 온다고 하니 너도 자리 좀 같이 해라 라고 하였지만 저는 귀찮다, 바쁘다,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 는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형과는 여전히 서먹했고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형이 7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서두른다 는 소문을 흘끗 듣긴 하였지만 뭐 알아서 하겠지 싶었습니다. 원래 형이 무엇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었기에 결혼 준비 과정이나 예식 진행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나는 가족이니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피부치인 형이 대사를 치르는 날인데 빠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여 먼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로비에서 사진 몇 장을 찍으며 기다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처음으로 멀리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어디선가 낯익다는 기분이 스쳤지만 솔직히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고 조명도 화사하게 비치고 있었으며 하얀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으로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게다가 많은 하객들로 정신없는 분위기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스냅 사진을 찍거나 축가 순서에서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모습을 몇 번 더 보게 되자 점점 혹시 정말 그 여자? 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과거 기억 속에 남아있던 클럽에서 만났던 그녀의 인상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얼굴 윤곽이나 눈매가 꽤 비슷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 쪽에 놓인 신랑 땡땡, 신부 땡땡땡 라고 적힌 액자를 보다가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흔한 이름이라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성까지 정확히 같았고 나이대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바로 그 여자 맞다. 성형을 해서 이목구비가 살짝 달라진 듯하지만 분명한데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리며 결혼식 내내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형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라는 충동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도무지 상황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내가 클럽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지금 임신한 상태로 형과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내가 갑자기 꺼낸다면 형이 믿을 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해도 그녀가 완강히 부인하면 증거도 없는 내 입장만 난처해질 게 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미 임신부처럼 배가 살짝 나와 있었고 주변에서 신부가 몸이 조금 무거우니 조심하자라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분명 식전에 형이 결혼을 좀 빨리 잡은 이유가 있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내가 예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침묵하자,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식 본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신랑과 신부는 양가 가족들을 번갈아 챙기느라 분주하였습니다. 뒤쪽 계단 무대에 줄지어 서게 된 나는 일부러 뒷줄에 서서 슬쩍 신부를 힐끔거리며 그녀가 나를 알아볼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과연 그녀가 나를 알아볼까? 이미 얼굴을 조금 바꾸었고 예식장 전체가 북적이는 상황이었기에 혹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심코 계속 그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결혼식장에서 환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 쪽까지 눈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 촬영 후
뷔페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신랑과 신부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드디어 가까이서 그녀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내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야, 너도 와서 같이 사진 찍어. 오늘 형수랑 처음 보지? 인사나 해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나와 시선을 마주치는 찰나에 확연하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눈이 커지며 명백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형에게 시선을 돌리며 애써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순간 내 안에서도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묘한 통쾌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날 알아봤구나. 내가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알아보는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벼랑간 오랜만이네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하물며 형, 사실 이 사람과 나의 과거가 같은 이야기는 더더욱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마치 초면인 양 고개를 끄덕이며 반갑습니다 라고만 답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이후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나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녀 쪽을 바라보면 그녀는 몸을 살짝 돌리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였습니다. 뻔히 내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였지만 결혼식 당일인 만큼 크게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형과 형수는 집안의 차례로 인사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 댁에도 방문하여 신혼집 이야기나 아이 출산 계획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사실 형과 형수의 자리에 별로 끼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내 형이 결혼했으니 한 집안 식구인데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 라며 강권하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내가 식당에 먼저 도착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형과 형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하였고 최소한의 아이 컨택만 한 뒤 어색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질문을 건네거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의 대화를 가급적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딱히 할 말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 사람도 지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형수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어머니가 내게 야, 여형수에게도 좀 말도 붙이고 그래라. 어색하게 있지 말고 라며 타이르듯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심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녀와 나 사이에는 기묘한 역사가 있었고 형이나 부모님이 모르는 이 상황이 여러모로 답답하고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몇 달 뒤 형수는 예정일에 맞추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병원을 찾아가 축하한다며 꽃다발과 선물을 건넸습니다. 나는 사실 속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형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 클럽에서 난잡하게 놀던 그녀의 모습을 아는 이상 혹시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얽혀 임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형의 사진과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비교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만한 눈매, 심지어 작은 입술 모양까지 형을 그대로 빼닮아 이건 정말 형의 아기가 맞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였습니다. 막연히 품었던 의심이 허무하게 사라졌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 형이 혹시 속은 건 아닐 테니 하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형수와 내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을 하거나 아이의 돌잔치, 명절 가족 식사 같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최대한 내 눈을 피했고 나 역시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형 앞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섞는 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예전에 클럽에서 만난 그 여자가 지금은 내 형수가 되어 형의 아내이자 조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적어도 내 가족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형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부모님도 모릅니다. 형수 역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무엇을 말할지 신경 쓰겠지만 본인은 결혼 생활에 집중하며 최대한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나로서는 형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그 혼전 시절의 자유로운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정에만 충실하게 지낼까 하는 의구심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녀는 정말 거침없었고 때로는 위험스러울 정도로 여러 남자와 자유롭게 즐기는 성향을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또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형이 믿거나 싫어도 그래도 친형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이 속고 있다거나 혹시나 미래의 형수가 문제를 일으켜 파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금 둘은 부부이며 이미 아이까지 둔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문득문득 이 사실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냈다가는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혹은 괜히 소문이 퍼져 형의 귀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 알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아마 이 비밀이 끝내 밝혀지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언젠가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렇게 한바탕 긴 이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합니다. 어디에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사연이라 그를 통해서라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걸어갈 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형과 형수의 삶은 그들의 몫이며 그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어쩌면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향하던 중 갑자기 과장인 김유선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평소 밝고 열정적인 그녀의 얼굴이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함이 가득했고 상의에는 하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현재 모유 수유 중이어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의에 남아있는 얼룩과 모유 냄새가 섞여 사무실에서는 종종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유선은 저를 살며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슴이 많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하필이면 전동 유축기를 놓고 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 27살 태호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달 넘게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며 탈락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취업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몇 번의 면접을 받는지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전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낮에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합격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몇 번이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로 합격이라니. 그간의 노력과 인내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자축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캔을 열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시원한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없는 취업 준비, 수많은 자기소개서 작성, 반복되는 면접과 탈락의 경험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을 보며 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호. 잘해보자. 제가 이번에 합격한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쇼핑 관련 중견 회사였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직원에 대한 대우도 좋고 회사 분위기도 젊고 활기차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며 고생했던 친구들이었기에 제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턱 쏴야지. 합격 축하주 한번 쏘아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첫 월급 받으면 쏠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은 다 같이 웃으며 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에 가득 차 있었고 회사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긴장하게 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김유선 과장은 31세로 아주 깔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는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연한 화장을 하여 연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빛나게 했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제 마음은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목소리는 천사처럼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태호씨 어서 오세요. 마케팅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며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와 악수하며 안녕하세요. 김태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저를 데리고 마케팅 부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서는 총 13명의 직원이 있으며 대부분이 20, 30대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았고 마케팅 부서는 2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바로 저희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경영학을 전공한 후 여러 대기업에서 마케팅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뚜렷하며 현재 회사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우 철저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남편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으며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점들은 제가 입사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우리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제외하고 1명만 남자였습니다. 그 남성 팀원은 이름이 지수였고 그의 성격과 외모는 약간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수는 남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팀원 중 비교적 예쁜 여성은 김유선 과장과 준하 씨였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팀의 리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그녀는 마케팅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준하 씨는 매우 과감한 폭장으로 주목받는 팀원입니다.
진한 화장과 성형한 듯한 예쁜 얼굴, 상체의 볼륨감을 과감히 드러낸 타이트한 셔츠와 엉덩이만 간신히 덮을 수 있는 미니 스커트, 검은 스타킹과 빨간 매니큐어를 한 발에는 핑크색 샌들까지. 그녀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요정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머지 여성 팀원들은 외모가 평범한 분들이 많았고 준하 씨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돈 많고 잘생긴 성공한 남성들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키 176의 외모도 평범하며 돈도 없어 자연스럽게 준하 씨의 관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 부서의 막내로서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조금씩 배워가며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팀원들 사이에서 김유선 과장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임신 초기에는 종종 검사받으러 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몸에도 살이 붙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남편도 종종 회사에 방문해 우리에게 커피를 사주며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분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외모는 평범했지만 몸은 명품으로 뒤덮인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유선 과장의 얼굴이 종종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사무실로 들어온 그녀는 울었던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눈치만 보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임신 3개월쯤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용히 지내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팀원들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직장에서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는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뭔가 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배는 점점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행동이 불편할 정도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저와 다른 팀원 한 명을 대동해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철이라 그녀는 두꺼운 연회색 니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한다며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장에서는 그녀와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심한 폭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최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김 과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곧 도착할 겁니다. 라고 안심시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약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태훈 씨라고 답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김유선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남아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은 팀원은 전시회장에서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져 당장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정된 출산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임산부의 보호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고 답하자 간호사는 빨리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김유선 과장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녀는 출산 전 필요한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스트레처에 실려 나오는 동안 저를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배려를 보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긴장감과 지친 하루를 되새기며 그녀의 안쓰러운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김유선 과장이 3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산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가지게 되었고, 출산 일주일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모성애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를 한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왠지 그녀가 점점 더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육아휴직 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상 사진을 보며 그녀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행복한 모습으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고 김유선 과장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나타났고, 팀원들은 그녀의 복귀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과 함께 그녀의 출산과 육아를 통해 변화한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그녀의 신체적 외모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그녀의 가슴이 훨씬 풍만해졌고, 그로 인해 넓은 셔츠를 입고 있어도 그 풍만함이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은 저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충분했습니다. 더욱 자극적인 것은 그녀의 상의가 종종 젖어 있어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속옷과 셔츠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에서는 모유의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 냄새는 묘하게 남성들을 자극할 만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그 냄새가 저를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발생한 일은 저와 그녀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을 조금 늦게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회사에는 저와 김유선 과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저와 달리 다른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일을 모두 끝내고 퇴근 체크를 하려던 순간 김유선 과장이 갑자기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상의에는 하얀 얼룩이 남아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저는 저도 모르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잠깐만요.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가슴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전동 유축기를 놓고 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주차장까지 함께 가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김유선 과장은 수줍은 표정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민하는 저에게 김유선 과장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요. 정말 도와주세요. 저는 내심 흥분하면서 김유선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김유선 과장은 매우 기뻐하며 저의 팔을 잡고 걸었지만 그녀가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마도 움직일 때마다 출렁이는 가슴이 그녀를 자극하여 더욱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 손은 그녀의 등을 감싸고 한 손은 그녀의 다리를 잡고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순간 당황하며 어머 하고 소리를 내자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시는 것 같네요. 김유선 과장은 그제서야 안심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는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어요. 저는 그녀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녀를 일부러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제 어깨에 대고 있었고 우리는 얼굴이 가까워지며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모유 냄새는 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유선 과장은 차키를 꺼내어 버튼을 눌렀고 멀리서 차가 삑삑 소리내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차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었기에 그녀는 두 팔로 제 목을 감싸야 했고 그녀의 가슴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 느낌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저는 속으로 와 진짜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앞에 도착하자 저는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이 약간 힘들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계속 안고 싶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BMW 중형 세단의 최고급 모델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는 저를 차에 태우며 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태호 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병원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순간 기뻤지만 제 표정이 어색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해한 것 같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고 빠르게 김유선의 차 열쇠를 받아 차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에 타시죠. BMW의 성능과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감탄하며 차에 탑승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제 칭찬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에요. 이 차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유선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몰아본 차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연비가 높긴 하지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하지만 중간에 약간은 소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램프 헤드가 굉장히 크고 귀엽네요. 저는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선은 저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들리는군요. 요즘 차량 점검을 안 했는데 점검을 받아봐야겠군요. 저는 김유선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유선이 평소에 가는 산부인과에 도착해 주차를 마친 후 저는 또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그녀도 순순히 저의 목을 잡더군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그녀를 내려놓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병원에는 보는 사람이 있어 제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산부인과는 아직 문을 닫지 않았고 접수와 대기 후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부축하며 진료실로 들어가자 여의사가 환자 명단을 확인하며 김유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분과 함께 오셨군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김유선은 선생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김유선의 남편이라고 착각했고 더군다나 김유선은 이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유선 옆에서 있자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도와줘야 해요. 젖이 꽉 차면 유방이 당연히 아프니까 마사지도 해줘야 하고 젖이 많이 나오면 도와줘야 해요. 매일 저녁에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의 앞부분을 살펴보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지며 저를 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저는 김유선이 이혼 사실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걸 알아챘고 대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반드시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진정될 새도 없이
의사 선생님은 새롭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옷을 벗고 속옷을 올려봐요.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의를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지며 불편해 보였고 저도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빨리 상의를 올리세요. 여기는 다른 사람도 없으니까요. 김유선은 당황한 듯 보였고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저를 막고 부부가 함께 왔으니 함께 들어봐야 해요.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도 전달해야 하니까요. 저는 곤란한 상황에서 김유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선이 설명하지 않으니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유선은 상의를 조심스럽게 벗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게 뒷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부분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선이 옷을 벗을 때 약간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쪽 가슴에 딱딱한 덩어리가 있네요. 김유선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딱딱한 덩어리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심각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태를 점검하며 딱딱한 부위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사선 사진을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도 다가오라고 하시며 당신도 와서 확인해봐요.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해야죠. 저는 난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김유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유선은 떨리는 모습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김유선은 감각이 예민했던지 소리를 지르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상태가 심각한지 여부는 사진을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결과를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유선의 가슴을 압박하며 모유를 짜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며 진지하게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 저와 김유선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깐 설명해주고 나서 저희에게 방사선 사진을 찍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유선을 데리고 방사선 촬영을 마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고 했고 저희는 다시 병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김유선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아까 진료실에서 죄송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저는 그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가슴을 보고 만진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저를 눈으로 찌르듯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했지만 그런 모습조차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런 일을 누구에게 알리겠어요. 혼자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저도 모르게 약간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제게 던지며 운전하라는 눈길을 보내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유선을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유선의 집은 강남에 위치한 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후 김유선은 저를 초대하여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집이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유선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유화 층간소음 매트가 깔려 있었고, 거실 곳곳에는 아이의 장난감과 유아용품이 있었지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기의 백일 사진과 여러 장의 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김유선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김유선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집 안을 둘러보며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김유선은 제가 오늘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서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김유선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쪽은 우리 아기를 돌봐주시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세요. 그 아주머니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계속 울어요. 어서 들어가서 젖을 물려야겠어요. 김유선은 급히 아이를 건네받아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호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아이를 달래고 올게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를 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김유선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태호씨. 혼자 알아서 갈 수 있죠? 저는 아이 먹이러 들어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는 계속 심하게 울고 있었고, 김유선은 아이를 달래며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저를 배웅해주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도 수고하세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오늘의 일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과 김유선의 집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밤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레 그녀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올림머리에 곱창 머리끈을 하고 있었고 연노랑색 셔츠에 남색 주름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체의 셔츠는 여전히 모유 수유 때문에 터질 것 같았고 오늘따라 더욱 성숙미가 넘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김유선을 맞이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같이 갈 수 있어요? 풀이 죽어있던 저는 흥분된 나머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곧바로 그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만나요.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고 동료들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김유선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김유선은 먼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5분 뒤 다른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야 마지막으로 퇴근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생긴 일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부러 늦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차 시동을 걸어놓고 조수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녀는 운전석을 가리키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에 탔고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운전 중 김유선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피해서 내려오셨죠? 우리 같이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을 거예요. 이혼녀하고 엮이면 태호씨에게 안 좋아요.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퇴근했으니 유선씨로 불러도 되죠? 이혼했으면 어때서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요. 사실 유선씨, 저 유선씨 좋아합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유선씨 보고 반했어요. 유선씨가 결혼한 걸 알고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선씨 이혼한 걸 알고는 기뻤어요. 죄송해요. 이 말을 참아왔거든요. 제 말을 들은 김유선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씨 그러지 마요. 내가 태호씨보다 나이도 많고 이혼도 했으며 심지어 아이도 있는데 뭐가 좋아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유선은 제 행동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선씨,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이 말한 것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지금의 유선씨를 좋아합니다. 아직 가진 건 없지만 노력할게요. 저와 한번 만나볼 생각 없나요? 처음에는 저의 응시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저는 내심 기대했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유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잡지책을 넘기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김유선은 책을 내려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당기자 김유선은 저와 함께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긴장하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유선 씨, 다행히 종양이 아닙니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곧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김유선은 꼭 잡고 있던 제 손을 살짝 풀어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선 김유선은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김유선은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이도 아직 어리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란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태호씨. 태호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 병원에 갈 용기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선 씨, 제가 유선 씨에게 힘이 되어줄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녀는 저의 손을 꽉 잡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을까요? 태호 씨 믿어도 되나요? 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김유선은 망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하여 그녀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주차한 후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선 씨,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슬퍼하면 저도 슬프고 당신이 기쁘면 저도 기뻐요. 유선 씨 사랑해요. 저 김태우가 당신 김유선을 사랑한다고요. 저는 마음속 깊숙이 숨겨놓았던 말을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김유선은 제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 알겠어요. 사실 저도 태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할 게 많아요. 두려워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첫사랑이었고 너무 사랑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전 남편의 집안은 재력가였고 전 남편도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수입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이었죠. 김유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남편을 돌보며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로부터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유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2살짜리 아들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댁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내가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 집 살림을 즐겼죠. 그녀는 눈을 감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뱃속에 아이를 지우고 이혼할 생각도 했지만 결국 내 뱃속에 4개월 된 생명을 없앨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택했어요. 대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비를 많이 챙겼죠. 하지만 돈으로는 그 상처를 채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이혼 후의 상처, 그리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의 모든 상처를 꺼내 보일 때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유선 씨,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으면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받아들인 듯 저를 안고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차 안은 급격히 뜨거워졌고 창문에는 안개가 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유선은 아쉬운 듯 휴대폰을 들었고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김유선의 차가 집에 도착한 지 한참 되었는데 왜 아직도 올라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지만 김유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모님. 금방 올라갈게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겠어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우리는 차에서 내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1층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날 제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앞날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회사에서는 조심했고 저도 동료들이 눈치챌까봐 김유선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동료들에게도 관심 있는 척하며 김유선과의 사적인 만남을 숨겼습니다. 김유선은 퇴근 후 저를 몰래 기다리며 제가 운전해주는 차로 잠깐씩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빨리 집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로 제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시간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서도 데리고 우리 셋이서 데이트해요. 대공원에 가는 거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연서도 좋아할 거예요. 토요일에 대공원에서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첫 정식 데이트는 김유선의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일찍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초가을의 화창한 날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데이트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공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차가 도착했고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저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카시트에 있는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유모차는 트렁크에 있죠. 제가 꺼낼게요. 저는 재빨리 차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 그녀가 딸을 유모차에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유선은 그날 연핑크색 블라우스에 카키색 치마를 입었고 그녀의 긴 생머리는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렸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연서도 태호씨 좋아하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연서가 좋아요. 우리 셋이 이렇게 나오니 정말 좋네요. 우리는 아름다운 공원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유선의 딸 연서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깔깔 웃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공원을 거닐었고 서로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산책 중 연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선이 확인하더니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대요. 그리고 저도 너무 걸어서 그런가 봐요. 가슴이 욱신거려서 빨리 차에 가서 젖을 물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차에 도착하자 김유선은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정리하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왜 들어왔어요? 나가 있어요. 그녀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안 본 사이도 아닌데 뭐 어때서요? 아기가 젖 먹는 모습 신기해서 좀 보려고요. 그녀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더는 말하지 않고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부끄러웠는지 살짝 몸을 돌렸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민망해할까봐 직접 바라보지는 않고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선은 양쪽 젖을 모두 아이에게 물리고 연서가 잠들 때까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잠든 연서를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묻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오늘 아주머니는 집에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내심 기대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듯한 느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저는 연서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서가 잠이 들자 저는 김유선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뜨겁게 맞이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걸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빨라요. 그녀가 살짝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며 저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알았어요, 유선씨.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 저는 업무를 위해 혼자 그녀의 집 근처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앞은 공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쪽을 바라보니 한 아주머니가 유모차에 손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자세히 보니 김유선의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아이는 연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도록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며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행동을 멈추었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향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그녀를 밀치고 연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땅에 주저앉아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를 때렸어. 이 사람 봐, 나를 폭행했어요. 저는 연서를 살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서는 저를 보더니 울음소리가 작아졌고 제가 살짝 흔들어주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연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다 봤어요. 연서 때리셨죠? 아주머니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김유선에게 전화해 제가 폭행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유선씨, 이 사람이 나를 때리고 애를 뺏어갔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이없어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10분 뒤 김유선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연서를 살폈고 저를 바라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호씨? 경찰 조사에서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경찰에게 제 방문한 매장에서 아주머니를 향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당황한 아주머니는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결국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아주머니를 아동학대로 체포했습니다. 저는 김유선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증언을 했고 연서의 몸에 남은 멍 자국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아주머니는
상습적으로 김유선이 없을 때 연서를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김유선과 연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란 모습이었고 연서의 상처에 대해 매우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연서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우리는 안도하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유선은 잠든 연서를 유아용 침대에 눕히고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유선 씨.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내가 당신과 연서를 지켜줄게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저를 끌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슴에 묻혀 있을 때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젖이 넘쳐서 매일 유축기로 짜내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곤 했는데 이제 당신이 책임져요. 매일 당신이 내 젖을 짜줘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으며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